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선 좀 글로벌 스케일에서 우리 세계화의 가장 그 큰 차이로 드러나고 있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 내지는 서구와 비서구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될 게 아마 오리엔탈리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에 초점을 좀 맞춰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간략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동양과 서양은 어떻게 다른가 얘기를 잠깐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이에 편견이 개입이 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리엔탈리즘이 약간 이제 변형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오리엔탈리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오리엔탈리즘, 복제 오리엔탈리즘, 그 다음에 자생적, 스스로 오리엔탈리즘,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편견, 특히나 이제 개발도상국에 우리 요즘에 청년들이 해외 봉사활동을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 봉사활동을 나가서 조심해야 될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간략히 좀 얘기를 하고요. 관련된 영상을 짤막한 거 2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동양과 서양은 어떻게 다른가 얘기를 먼저 좀 간략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기본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게 아마 이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내용을 좀 이렇게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과 지도 교수가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교수님 저와의 차이라면 저는 세상을 원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교수님은 세상을 직선으로 생각하신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라고 이제 학생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사물은 늘 변화하며 언젠가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주 많은 사건들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물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제 제가 좀 중요한 단어에는 밑줄을 쳤는데요. 그래서 관계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동양 사람의 속성이다. 중국 사람들은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부분만을 떼어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은 서양인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서양 사람들은 훨씬 더 단순하고 기계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그림보다는 부분적인 사물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물의 행위를 지배하는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동양인이 생각한, 동양은 관계적 사고를 좀 중시하는 반면에 서양은 부분적이고 또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지도교수 얘기, 사실 그 생각의 지도 저자인데요. 그분이 나는 사람들이 문화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실천한다고 믿었다.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인지 과정을 가지고 있다. 마오리족의 지도자이건 현대의 벤처사회가이건 과거와 현대 아니면 동시대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같은 인지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어찌 보면 추론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로 다른 사고 과정을 가진다고 하는 너의 얘기는 정말 좀 충격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연구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겠죠. 그래서 이 지도 교수가 생각하기에는 동양 사회는 집합주의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보다 넓게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든지 수많은 요인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사고하는 게 동양인의 특성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서양 사회는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은 개별 사물들을 전찰 맥락에서 떼어내어서 보는, 아까 얘기했던 사건,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 그 다음에 사물들을 다스리는 공통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런 사고가 우리 이제 이어지는 얘기들 아니면 일상적으로 듣게 되는 얘기, 근대적 사고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런 기술과 과학적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사회를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관리주의자적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사고체계에서 정말로 다르다면 상당히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 그치게 된다면 어찌 보면 그냥 차이를 인정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칠 수 있겠지만 우리 세계 시민 교육 내지는 국제이해 교육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근데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정한다는 그 자체까지로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실천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치면 차이라는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같이 이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이제 그림을 한번 보죠. 그림을 보면 왼쪽 그림에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개로 묶는다면 어떻게 그룹핑을 하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이 책의 내용은 동양인과 서양인들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컨대 동양인은 어떻게 묶을 것 같습니까? 네, 잠깐 앞으로 가야겠네. 동양인은 소와 풀을 같이 이렇게 묶는다고 합니다. 소는 풀을 먹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성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서양인들은 닭과 소를 이렇게 같이 묶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물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동물이라는 범주로 묶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동양인과 서양인은 좀 차이를 보인다라는 얘기죠. 네, 또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이 두 그룹의 뭐 꽃이네요. 이제 꽃이 있는데 표적 사물이라고 아래에 있는 그 꽃. 아래에 있는 꽃은 과연 집단 1에 속할까요? 아니면 집단 2에 속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이제 던지면 물론 이제 무작위로 랜덤하게 여러 학생들을 내지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놀랍게 예를 들면 성별 차이도 있겠죠. 여성들은 뭐 어떻게 구별하고 남성들은 어떻게 구별하더라. 아니면은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집단 1 또는 2에 속한다 하는, 그러니까 성별, 연령별 차이도 있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 출신 지역에서 차이가 나더라. 동양인과 서양인이 차이를 나타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동양인들의 경우에는 이 꽃은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했더니 집단 1에 속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고, 서양인들은 집단 2에 속한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이 좀 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근거, 어떤 이런 차이는 왜 드러나는 걸까? 어떤 데 초점을 맞췄기에 그런 차이가 날까요? 아마 뭐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동양인들은 관계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반면에 서양인들은 사물,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었죠? 어떤 규칙에 따라서 사회가 통제, 관리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이 동양인들이 이 꽃이 집단 1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이 꽃 주변에 있는 뭐죠? 꽃잎들이 아마 비슷한 느낌을 주기에 적어도 아마 집단 1에 속한다고 분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치밀하게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서양인들은 분석적이라고 했었죠. 꽃잎으로 봤더니 아닌 꽃이 있잖아요. 집단 1에 한 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네라고 하니까 예외가 있으니까 어떤 규칙에 좀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걸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 꽃 줄기가 직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집단 2는 모두 예외 없이 모두 이제 똑같은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서양인들은 집단 2에 요 꽃이 속한다라고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떤 사건 상황이 접했을 때 그 대처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동양인과 서양인은 좀 차이를 드러낸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일단 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어서 우리 오리엔탈리즘에 들어가서 그런 차이가 가지고 있는 함의 내지는 그게 이제 우리 실천 생활 측면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는 이제 조금 더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차이를 먼저 좀 얘기를 이어서 좀 해본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동양은 상황론적인 접근, 그 다음에 서양은 본성론적인 접근이다라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또 다른 사례인데 뭐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고 텍스트로 나타냈는데요. 어떤 이제 총을 쏴서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도하는 그 신문사의 접근 방법에서도 좀 차이가 드러내더라. 그래서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경우에는 그 총을 난사한 사람이 가해자가 뭐 급한 성격이었다, 정신적으로 불안했다라고 하면서 좀 개인적 차원의 접근을 취하는 반면에 중국에서 보도한 그 신문 기사를 봤더니 그 사람은 최근에 해고를 당했었고 상사가 적대적이어서 사회에 좀 불만이 많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차이가 느껴집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서양의 경우에는 좀 일반화시켜 본다면 좀 개인의 초점을 좀 맞추는 반면에 중국 내지는 동양인들은 좀 상황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좀 종합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측면을 부각시키는 반면 서양은 개인적인 어떤 여건,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는, 사건이나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차이점을 드러내더라라는 거고요. 비슷하게 어떤 축구대회의 결과를 해설하는 데서도 좀 차이를 드러내더라라는 건데 개별 선수들의 능력으로 경기 결과를 설명하는 어떤 선수가 3골을 넣었고 골키퍼가 선방을 해서 이번 대회에 우승할 수가 있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이제 설명으로는
운이 좋았다, 상대팀이 지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우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서양 신문의 기사와 동양 신문의 기사라고 우리가 굳이 구별을 한다면 구별을 지을 수가 있겠죠. 아마 전자는 서양식 접근 방법이겠죠. 서양은 개인, 요소,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동양은 상황적 설명을 좀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은 차이가 나더라.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그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동양과 서양의 건축도 차이를 좀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명확한 벽 구조로 건물을 짓는 그런 방식이고, 오른쪽은 여기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이 씌워진 약간 개방형 건축 특성을 보이더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서양과 동양의 대표적 건축물 양식 중에 하나를 이제 제시한 건데요.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벽을 중심으로 한 건축이 서양 것인지 동양 것인지 구별이 됩니까? 뭐 대략 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상황론, 종합적, 관계적 내지는 요소적, 사건적으로 본다면 차이를 좀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경계가 모호한 기둥 구조, 그 다음에 명확한 벽 구조라고 한다면, 명확하다, 구체적이다라고 하면 약간 서양적인 어떤 특성인 것 같고요. 동양은 좀 모호하고 관계적이고 상황적이고 해서 오른쪽이 동양 건축물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정자나 우리 또 옛날 한옥들을 보면 좀 거실 쪽에 바람이 통하는 바람길도 열려 있고, 지붕이 벽 밖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팔짝 지붕 이렇게 해서 쭉 뻗쳐나오는 것들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럼 동양과 서양의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는 왜 생겨났을까? 이제 왜로 들어가 있죠. 뭐 어떻더라, 그럼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차이가.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요 사진과 요 사진을 보면 어느 게 좀 서양과 동양을 이제 대비시켜 본다면 어느 게 동양의 정황인가요? 뭐 알다시피 우리 익숙한 그죠? 모내기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 보편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 위의 것은 서양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 본 시도겠죠. 생태 환경의 차이에서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의 차이까지도 그 원인을 찾아보자라는 노력인데, 대략 강수량이 1000mm 정도가 그 기준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뭐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하나니까 우리 가설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건조한 지역에서는 밀농사를 짓고요. 우리 벼농사는 그 물에 의존하는 농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은 건조한 밀농사를 짓는 거고요. 밀은 뭐 이렇게 집합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농경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요. 반면에 벼농사는 뭐 여러분들 이래저래 뭐 직접 접은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우리 TV나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보면 일단 모내기를 할 때 쭉 일렬로 맞춰서 쭉 모내기를 하게 되고, 물론 요즘에 이제 기계가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 수확할 때도 또 일괄적으로 뭐 비가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동원이 되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양은 좀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관계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이 좀 중시되는 성향이 있고, 반면에 개인은 그냥 개인주의가 도태되는 그 배경을 이루게 되는 게 바로 농경적 방식의 차이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1000mm 이하에서는 개인 노동이 중요시되고요. 반면에 1000mm 이상인 벼농사지대에서는 집단 노동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개인이 중요한 절대적 가치관을 가지는 반면, 동양에서는 관계가 중요한 가치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그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한다면, 중국의 경우에는 평탄한 농지, 산이 낮아서 그 다음에 또 강들이 많죠. 뭐 그래서 보니까 농경에 적합해서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에 유리하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동원이 되어서 농사를 짓고 또 수로를 개척하면서 많은 노동력들이 동시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집합적인 생활 방식, 그게 또 사고 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합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좀 개인주의적이다, 뭐 이기주의적이다, 뭐 사회성이 결핍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일상에도 좀 많이 배워 있죠. 그래서 왕따 문화가 우리 학교 생활에서 좀 나타나는 거,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동양의 그 농경 환경에서 비롯된 사고 방식, 생활 방식, 그러다 보니까 집단주의, 집체주의가 되게 중시되는 사회적 가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화목한 생활, 공동 작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리스, 유럽 문명의 뭐 시작을 이제 그리스에서부터 찾는다면 산지에 기반한 환경이어서 농업보다는 사냥,
수렵, 목축에 유리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바다 이제 그 토양이 좀 뭐라고 하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항해 시대를 열었던 게 바로 유럽 문명이었고요. 그래서 뭐 또 다른 어떤 역사서에서 보니까 동양이 서양보다는 여러 가지 문명적인 측면에서 앞서갔는데 그 분기점, 이 변화가 생기게 된 역전이 발생한 시작은 바로 항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유럽이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풍족하지 않은,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토양, 뭐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생활 양식이 배태되게 된 것은 바로 협동이 필요하지 않은 사냥과 수렵의 경우에는 뭐 개인이 그냥 나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농경에서도 그냥 종자를 뿌리는 것들을 혼자 하고 있는 모습에서 한번 상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 공동체는 사실 동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와 올리브 생산이 유리하고 중국인들과 달리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남들과 화목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서양을 동양과 대비시켜서 좀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하면 개인주의적이다,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데서 배태되었다. 반면에 또 강점은 자율권 행사, 자율적이고 자기 의사 표현이 확실하고 그런 것들은 또 우리 동양인들과는 좀 다른 서구인들의 특색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사회 구조의 대조가는 그 자체적으로도 차이가 나지만 바로 이런 생활 환경의 차이에서부터 사회 구조에서도 좀 차이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은 항상 상황을 봐야 되고요. 또 아까 우리 농사 지을 때 봤지만 전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견눈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상대방의 상황, 감정까지도 이제 고려하는 그런 성향을 좀 보이는, 그래서 사회성이 어찌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동양에서는 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런 생활 환경 내지는 뭐 자연 환경에서 배태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서양의 경우에는 상황 관계보다는 자신의 능력 위주의 그런 성향들이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였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what and why죠? 어떻더라? 근데 왜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제 평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느 게 낫지? 뭐 명답은 뭐 어떤 면은 동양이 낫고 어떤 면은 서양이 낫다라고 하면 좀 객관적인 양자를 균등하게 평가한 것인데 사실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내가 평가를 하는 입장이라면, 내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라면 내가 좋게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성향은 없지 않아 보이게 되겠죠. 어쨌든 양자를 평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쪽으로 이제 쏠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동양과 서양의 뭐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아니면 그 접근 방식이 어느 것이 나을까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뭐 동양은 아무래도 우리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을 테고 서양 것이 부족할 테니까 서양식 방식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양 애들은 또 동양식 종합적 관계적 사고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배우면 좋겠다. 뭐 이러면 서로가 좀 발전적인 방안이 되는데 어쨌든 그 단계까지 이르기 전에 이제 서로 이제 서구와 비서구 간의 경합이 벌어지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뭐 세력 경쟁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경쟁도 있었고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도 내가 낫다라는 자부심을 또 표출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성향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고요. 실제 근데 뭐 사실은 유러피안들이 항해 시대를 개척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방식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표출하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근데 그 와중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재미난 또 그 책에 나온 자료가 있어서 여기 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요즘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데 우리 언제까지 있었는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80학번인데 중학교 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IQ 테스트라는 걸 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런 도형식 문제들을 쫙 제시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본능적으로 답을 하게 해서 이제 결과는 IQ라는 거. 우리 농담으로 아직도 많이 종종 쓰긴 하던데 뭐 난 IQ가 2자리야, 3자리야 뭐 이랬는데 뭐 100이 넘으면 준수하고 뭐 130이 넘으면 천재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흥미롭게도 그 IQ 테스트는 유러피안들이 만든 서양인들이 만든 그 지능지수 평가 방식입니다. 그러다 요즘에는 뭐 EQ라고 하죠. EQ는 뭐죠? 감성지수,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한때 IQ 지수가 보편화되었던 시절에는 그 IQ 테스트가 바로 서양인들이 만드는 테스트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의 IQ 테스트 방식은 왼쪽에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뭐 굉장히 많은 문항을 만들어서 짧은 시간 내에 답을 하게 해서
그러니까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본능을 평가하겠다. 뭐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기초 능력을 평가하겠다. 뭐 이런 식의 테스트였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패턴 찾기를 하는 건데 이 테스트를 해보면 아까 우리 봤던 그 동양은 관계적 종합적 사고, 서양은 분석적 요소적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요거는 지금 보면 좀 분해적 요소를 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IQ 테스트 방식에서는 서양인들이 동양인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이제 과학적 근거로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던 게 바로 IQ 테스트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이런 식의 평가는 뭐 서양인들이 만든 거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게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 대안으로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은 여러분들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종이접기를 하면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건데 우리 색종이 가지고 종이접기 하면서 저도 축구공은 잘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종이 조각 요거는 종이는 아니지만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무 조각들을 맞추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게 하는 건데 이런 나무 조각들을 주고 뭐 오리를 만들어 봐라 예를 들면 뭐 이건 뭐죠? 새를 만들어 봐라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가요? 이건 정말 이런 조각들을 맞추어서 그림을 그리는 상상력과 어찌 보면 아까 우리 분류했던 그 용어를 쓴다면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합을 시켜보면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들이 훨씬 더 잘한다고 합니다. 새를 만들어 봐라, 토끼를 만들어 봐라, 뭐 이렇게 하면 그 형상들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비슷한 형상을 동양인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는 반면에 서양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IQ 테스트의 문제를 반박하는 거로 그러면 이런 거로 한번 우리의 종합적 능력을 테스트한다면 어떨까? 이럴 때는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여 본다면 요즘에는 뭐 융합의 시대, 통합의 시대, 종합의 시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동양인들이 어찌 보면 좀 더 이제 우리 요즘에 변화하는 시대상에서는 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뭐 이렇게 좋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양과 서양은 차이가 난다. 그거는 뭐 팩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예비교사 입장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되었을 때 교실에 서양인이 한 명 앉아있다면 이 친구들은 종합적 관계적 사고가 좀 부족하니까 그걸 좀 보충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로 그치면 역사적으로 참 좋았을 텐데 그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이제 어떤 일부 뭐 우월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본능 아니면 권력 경쟁에서 편견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식민 역사를 만들었던 유러피안들은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면 IQ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들보다 우수하기에 우리의 방식들을 너희 사회에 이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제적인 식민 관계로 접어들게 하는 논리로도 활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차이는 그냥 차이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우리 일상생활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많은 문제를 자아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그 자체로 차이일 수 있지만 차이가 편견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 편견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 이제 우위 관계가 생기는 거죠. 권력을 가진 자, 그 차이를 만드는 자가 자기가 우위를 점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 자세도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이제 부정적으로 낮게 폄하되는 성향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 편견이 이제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완전히 고정관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한두 명의 IQ 테스트가 낮았던 사람이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동양인들이 전반적으로 IQ가 낮아. 동양인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뭐라고 하죠? 집합적인 집단주의에만 매몰되어 있어라고 하는 이제 편견이 완전히 고정관념으로 스테레오타입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스테레오타입은 이제 새로이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새로운 어떤 사회에 이제 적응해 나가는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뭐 문제 제기 없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점점 이제 깊은 골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흥미롭게도 일부 고정관념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많이 있다. 아까 어찌 보면 IQ 테스트도 그런 범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과학자는 처음에는 정말 동양과 서양인의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날까를 알고자 하는 호기심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일부 이제 어떤 권력가들, 정치가들에 의해서는 의도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었다. 예를 들면 뭐 식민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그 우리가 너희들에게 우리의 우월한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사회 경제 조직 방식을 전수해 주겠다. 근데 뭐 아무래도 주저함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봐라,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우수한 정책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도 우리처럼 될 것이다. 사실은 이게 이제 식민 정책의 가장 기저에 흐르고 있었던 논리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편견, 뭐 고정관념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가장 어찌 보면 우리 진짜 현실 세계, 세계화되는 세계에 가장 큰 흔적을 남겼던 것은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그 서양인들의 근대적 사고 내지는 서양인들의 사고 방식이 자기네들의 그 항해력과 뭐라고 할까요? 그 기술적 능력에 의해서 전 지구를 뒤덮고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도 별로 사실은 없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마저도 발전된 서구의 방식을 따르고자 근대화에 이제 앞장서려고 했었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구의 문명을 받으려고 했고요. 대신에 또 반면에 많은 국가들은 사실은 권력에 의해서 이제 강제되었던 서구식 접근을 좀 기존의 권력 체계가 무너질까를 두려워한 기존의 이제 전통 권력 집단들은 거부를 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제적인 식민 관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그 동양이 서양에 비해서 열악하다, 또 아니면 서구가 동양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고가 상당히 팽배되어 있었는데, 오랜 동안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이것은 잘못된 담론이었다, 서구가 만들어낸 담론이었다고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에드워드 세이드라는 분이었고요. 그분의 책 제목이 오리엔탈리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엔탈리즘 하면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하면 그냥 오리엔트가 동양이니까 동양주의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라 요즘에 이제 아주 우리 보편적으로 쓰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야라고 한다면, 이것은 서구가 만들어낸 열악한 동양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돼라고 하는 어떤 탈식민적 내지는 해방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이 이제 자주 우리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언급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뭐라고 할까요? 그 주류적 사고에 속았던 그 사고를 좀 벗어나고자 하는 탈식민적 사고를 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하나는 아주 더 일반적으로는 우리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서구가 만들어냈던 그 허구적 담론을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세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이 이제 대중화되기 난 다음에야 이제 각성을 한 거죠. 와, 엄청나게 우리가 바보같이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걸 깨우쳤다는 것을 이제 토대로, 야, 정말 교육에서 아니면 우리 일상적 사고에서 비판적 사고, 비판적 관점이 되게 중요하구나를 알려준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한번 해보죠. 정의적인 측면에서. 일단 오리엔탈리즘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1978년에 쓴 책 제목입니다. 오리엔탈리즘.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서양의 우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구가 동양을 타자로 구성해온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타자라는 말은 뭐죠? 타자는 나 이외의 사람, the other죠. 타자화라는 것은 단순한 타자화가 아니라, 타자는 열악하다,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우리보다 열등한 것으로 나타내는 것을 타자화라고 용어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타자화하는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는데, 그건 바로 우리보다 열등화시키는 거다. 다름이 아니라 다름에 더해서 다름 플러스 나보다 못함, 열등함을 포함하는 용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전문적인 용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고가 얼마나 아직까지도 팽배하고 있느냐면, 교과서에서도 아직도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 가난한 남방구라는 용어들이 아직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서구의 경제 발전 중심의 기준점에서 평가하는 타자화시킨 용어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면요, 재밌는 그림인데,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지역은 좋게보다는 좀 기이하게 표현하는 성향이 있나 봅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지도는 옛날에 상상 속에 그려진 지도인데, 여기 정상적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다면 그 이외의 곳에는 모르는 지역을 그려낼 때는 뭐라 그러죠? 여기 예시로 지금 두 개를 뽑아봤는데요. 이상한 요 사람과 동물의 결합 같은 형태들이 이제 자기가 모르는 지역에는 그려지게 되고요. 이것도 사람 얼굴을 한 동물을 그려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지역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이고 좀 열악한 측면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예전에 서구가 탐험 미시를 거치면서 이제 세계 여러 영역을
이제 하나로 세계화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상당히 많은 지역들을 사실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부의 지역들은 이상하게 기이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지역은 우리가 좀 기이하게 표현을 하고요.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예외적이다. 또 뭐 굳이 평가를 한다면 좀 안 좋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서구인들이 자기네들이 탐험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잘 모르던 비서구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중동 지역이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비서구 지역이어서 사실 중동 지역을 이제 오리엔트라고 불렀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후 계속 이제 항해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나머지 지구의 여러 지역들이 이제 서구의 뭐라고 하죠? 그 영향력권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런 지역들도 모두 이제 비서구로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기네들의 기준에서 들여다보게 되니까 좀 기이하고 열악한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뭐 니카라과 모잠비크와 같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뭐 발달의 초기 단계, 뭐 아직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서구가 만들어냈던 오리엔탈리즘적 편견이 우리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마저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제 반성해야 될 측면이다. 우리 나중에 한번 그 얘기를 좀 조금 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도 한 국가 지역 스케일에서도 잘 모르는 지역들, 특히 이탈리아는 그 길게 생긴 그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 반도 국가인데 거기도 남부 지역은 좀 그런 식으로 폄하해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뭐 농경지대였었고 북부는 이제 유럽 본토와 가깝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좀 산업화가 일찍 되었고요. 그래서 산업화되지 않았던 남부 지역을 좀 그런 식으로 기이하게 겸하하는 그런 성향들을 좀 보이고 있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핵심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면 서양이 동양을 좀 폄하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좀 더 일반화시킨다면 이분법적 내지는 이원적 사고는 좀 위험하다. 그냥 구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처음에 새로운 현상,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첫 출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분리, 차이,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면 편견이 계속 반복되면 고정관념이 생기고요. 그 고정관념은 일부 어떤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제 악용되는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선진국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식민화시킬 때 그 합리화 논리로 활용을 했었고 그것을 총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쉽게 이렇게 정리한 것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가치 중립적 구분도 가능합니다. 동과 서는 사실 어찌 보면 가치가 그다지 많이 배어 있지는 않죠. 그래도 동이 먼저니까 동이 좀 서보다 낫다 뭐 이런 어쨌든 그 이원적 사고는 되게 그 암묵적으로 어떤 평가적인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접근 방법이다라는 것을 더불어 강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례를 한번 몇 개 좀 보면서 좀 더 이해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리엔탈리즘에 관련된 그림들인데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1800년대에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물론 이제 서양인들이 그린 동양 지역의 그림들이죠. 왼쪽 그림은 뭐 이 중동 지역에 이제 무희가 춤을 추고 있는 그림이죠.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과연 이 그림을 그리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는 뭐였을까? 한번 굳이 이제 우리가 찾아본다면 아마 그 속에 우리가 좀 편견을 찾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제 해석한 글을 보니까 이 무희 동양의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그 섹스 어필하는 그런 모습이고 좀 뭐라고 할까?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유럽인들의 안목이 동양인을 겨냥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찾아내고요. 또 하나는 그 이집트에 있던 어떤 대사원인가 봅니다. 발백 대사원의 입구인데 그 사원도 어찌 보면 그림은 뭔가요? 좀 이렇게 막 뭔가 쇠락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동양은 이렇게 한때 예전에 역사적으로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쇠락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뭐 시소라고 친다면 서양인들을 좀 이렇게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800년대 그려진 그림인데 탕헬의 광기라는 제목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려진 그 오리엔탈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을까요? 보면 뭐 자아도취, 열정, 발작, 광란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그려지고 있더라. 반면에 유럽은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국가로서 자기 절제와 질서 정연한 의식에 대비되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유럽인들 눈에 많은 이제 그 기독교 신봉자들에게 보여진 이 그림은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광란적이고 열정적이다. 그러면서 좀 뭔가 비종교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편견이 일단 간접적으로 유럽인 서구인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회자되면서 이제 동양은 그런 곳이야라고 하면서 스테레오타입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화 일반화가 보편화되고 가치 중립적이기는 힘들다. 아무래도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권력 관계가 배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안목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단 우리 오리엔탈리즘은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접근이지만 이제 이 글로벌 스케일의 오리엔탈리즘적 접근은 뭐 사실 우리 아주 소소한 일상생활에까지도 한번 적용시켜 볼 만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비판적 안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후에는 특정한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의도성, 가정들, 배후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문제 제기, 의문을 던져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